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분 탐색이 정말 좋게도 C++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네, C++ STL이죠. STL 안에 이분 탐색을 해주는 함수가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접 이제 내가 원하는 값 자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할 때는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굳이 구현을 하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함수 이름은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존재하고요. 먼저 로어 바운드는 이제 두 함수 다 동일한 과정을 하는데, 로어 바운드는 내가 만약에 k라는 값을 찾고 싶다, k라는 값을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k보다 크거나 같은, 반대로죠. k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줘요. 제일 작은 값에 정확하게는 위치를 반환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은 이터레이터거든요. 반복자로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매개 변수로는 구간, first랑 last 구간을 넣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자의 형태로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줄 때 여기에 만약에 k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k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의 위치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k라는 값이 실제로 들어있다, 그러면 k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퍼 바운드는 k보다 큰, k를 포함하지 않아요. k보다 큰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의 위치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 이렇게 위치를 반환을 해주고, 바이너리 서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값 자체가 있는지, 지금 반환값이 불리언이죠. true 아니면 false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함수들과 똑같이 이제 이용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내가 넣은 value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false를 반환을 하겠죠. 존재하면 true.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쓰는데, 주로 사실 바이너리 서치는 잘 이용을 안 해요. 대신에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는 등호의 차이입니다. 얘는 k 이상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얘는 k 초과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이 등호의 차이죠.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함수들은 로어 바운드나 어퍼 바운드 모두 다 알고리즘 헤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헤더를 꼭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이런 벡터를 제가 처음에 생성을 해놨어요. 1, 2, 4, 8, 9, 10. 얘도 당연히 이분 탐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단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상태로 만들어 놨고요. 이제 반환하는 반복자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 반환값을 받기 위해서 이터레이터, 이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로어 바운드 v.begin부터 v.end 벡터 전체죠. 전체 범위에서 3이란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3 이상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의 위치죠. 그래서 그 위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4가 나옵니다. 3 이상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4죠.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로어 바운드로 썼는데 밸류에다가 12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12 이상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의 위치죠. 근데 12가 지금 다 12보다 작아요. 그래서 12가 가리키는 위치가
여기 이 AND 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왜냐면 12 이상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벡터의 제일 마지막 AND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근데 AND는 이 10이 아니죠. AND는 항상 10 다음 지점, 이 지점이 AND이기 때문에 얘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치를 출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퍼 바운드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4를 넣었는데, 만약에 로어 바운드면은 4가 그대로 나오죠. 4 이상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근데 어퍼 바운드는 4보다 큰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 8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로어랑 어퍼 바운드의 차이. 근데 이게 되게 귀찮죠. 이터레이터를 다 선언을 해주고 다시 또 이 별을 붙여서 출력을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이.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로어 바운드 빼기 v.begin. 이게 가능한 이유는 로어 바운드에서 이제 반환하는 반복자가 원소의 위치잖아요. 그 원소의 위치는 v.begin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걸 의미하겠죠. 얘는 지금 v.begin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v.begi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v.begin을 빼주면 결국 첫 번째 원소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 x에 담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계산값은 이제 뭐 8바이트의 변수로 반환이 되는데, 뭐 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2의 31승을 넘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인트에다 담아도 아무 영향이 없고요. 이제 뭐 주의라는 문구는 뜰 거예요. 근데 코드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3 이상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의 위치는 이제 4가 들어있는 위치죠. 그렇게 해서 x를 이제 출력해보니까 2가 나오는 겁니다. 벡터에서 첫 번째 원소가 0이니까 0, 1, 2. 그래서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죠. 꼭 내가 3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3 이상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고 싶어요. 3에 제일 가까운 값. 그런 거를 구할 때 이제 로어 바운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서치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값 자체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건데, 5를 넣게 되면은 5는 여기서 없죠. 그래서 0을 반환하게 됩니다. false를 나타내는 0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네, 코드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함수들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꼭 완벽하게 숙지를 해두고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 10불불 STL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된다고 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9시 10분까지 읽고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일단은 나무가 있어요. 집 근처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이제 이 나무를 같은 높이의 절단기로 모두 다 자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잘랐을 때 이 위에 잘려진 부분, 이 잘려진 부분들의 합이 m 이상이 돼야 돼요. 그 m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엄청 많겠죠. 그 경우 중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 높이로 자른 경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한이 나무가 최대 100만 개고 m미터, 내가 가져가고 싶은 나무의 양이 최대 20억이죠. 그리고 각각의 나무는 높이가 최대 10억까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이브 풀이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나무의 개수가 100만 개고 나무 높이가 최대 10억이에요. 이제 이 모든 경우들은 결국 내가 높이를 뭐 1에서 모든 나무를 다 자를 수도 있고 2에서 자를 수도 있고 쭉 가다가 뭐 9억, 10억 이렇게 다 자르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왜냐면 나무 높이가 1에서 10억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절단계 높이만 해도 경우의 수가 최대 10억이에요. 10억까지의 절단기 높이가 정해지고 고정된 높이에 대해서 모든 나무를 다 잘랐을 때 그 잘려진 나무들의 합을 구해야 되죠. 합이 n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5nh입니다. 100만 곱하기 10억. 절대 안 돌아가겠죠. 그쵸? 시간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르게 조금 이제 발상을 전환을 해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사실 다르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문제의 특성 중에 하나가 특정 높이를 이제 선택을 해요. 내가 만약에 K 높이에서 나무를 자르겠다. 이렇게 나무가 뭐 쭉 있을 때 K 높이에서 나무를 자를 때 이 위에 있는 부분이 N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K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자르면은 이 부분보다 더 많이 잘려지죠. 그래서 항상 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답을 구하는 거는 가능한 경우 중에서 최대 높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미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무리 가능해봤자 결국 최대값은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K를 선택했을 때 M 이상을 얻을 수 있다면 K 미만의 높이도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더 이상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죠. K가 낮아질수록 얻는 나무의 양이 더 많아지죠. 무조건.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절대 작아지진 않죠. 그리고 K가 높아질수록 얻는 나무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 K를 배열의 인덱스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형태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상태예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인덱스를 K라고 할게요. K가 높아질수록 여기 들어있는 값이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K가 작아질수록 나무의 양이 높아지니까 점점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의 형태로 정렬이 되는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앞에서 정렬되어 있으면 이분 탐색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파라메트릭 서치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되게 생소하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건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메트릭 서치가 뭐냐? 앞에서는 실컷 이분 탐색, 바이너리 서치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이제 이게 뭔지를 일단 먼저 알아볼게요. 파라메트릭 서치가 어떤 거냐? 파라메트릭 서치는 이게 정의입니다. 최적화 문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최대값 아니면 뭐 최소값 이런 문제가 되게 많죠? 이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꿔 푸는 기법이에요. 결정 문제는 이 문제가 참이나 거짓 두 가지 경우밖에 안 가지는 그런 문제를 말합니다. 최적화 문제와 결정 문제 여기까지는 네, 다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게 예로 들면은 나무 자르기 문제 앞에 그 문제로 예를 들면은 문제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게 적어도 nm의 나무를 집에 가져가기 위한 절단기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최적의 해를 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르게 바꿀 거예요. 결정 문제로. 어떻게 바꾸느냐? 절단기의 높이가 k일 때, 이 k는 임의 값이죠. 이 k일 때 k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절단기 높이를. 그때 적어도 nm의 나무를 집에 가져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당연히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죠. 집에 가져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최대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답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꾸는 게 파라메트릭 서치 기법입니다. 왜 이름이 파라메트릭 서치냐? 이제 주어진 상황이죠.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을 매개 변수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k일 때 가져갈 수 있는가 라고 물었으니까 k에는 뭐 어떤 값이든 다 들어올 수 있겠죠. 뭐 1일 때, 2일 때, 4일 때. 그래서 얘네들이 다 매개 변수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매개 변수화 시키는 겁니다. 이 주어진 상황이 앞에서 k죠. 결단기의 높이가 k일 때 그래서 이 상황을 매개 변수화 시켜서 함수에 대입해서 반환값으로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를 반환하게 하는, 그래서 이 매개 변수화를 시킨다는 의미로 파라메트릭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우리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매개 변수화 시킨다는 거를 뭐 파라메트릭, 그 솔브드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분류를 보면은 매개 변수 탐색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파라메트릭 서치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느냐? 파라메트릭 서치를 이용을 하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어요. 이분 탐색과 마찬가지로 로그 n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 과정이 사실 이분 탐색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이분 탐색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잘 구분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저도 뭐 크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알아가고자 차이점을 이제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분 탐색은 원하는 값이 존재하는지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면은 어디에 있는지, 존재하지 않으면 뭐 안 찾아지겠죠.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크면서 제일 작은 뭐 이런 걸 찾는다던가. 근데 파라메트릭 서치는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값 중에서 최대 최소가 어디 있는지, 비슷하면서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값 자체를 이제 찾는 과정이고, 이거는 그 주어진 상황을 매개 변수화 시켜서 함수에 넣어서 참거짓을 반환을 하도록. 네, 그래서 사실 이 둘의 차이를 구분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분류에서도 실제로는 파라메트릭 서치 유형인데 이분 탐색으로 태그가 달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이거는 이분 탐색이 아니라 파라메트릭 서치다 이렇게까지 구분을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파라메트릭 서치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그거에 좀 집중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메트릭 서치를 사용을 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나 최소를 구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문제가 그냥 어떤 값을 구하시오, 그런 경우에는 파라메트릭 서치를 이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조성이 뭐냐? 어떤 k에 따라서 거짓을 반환하는 k 값과 참을 반환하는 k 값이 있겠죠. 그 k 값이 k가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쭉 있을 때 만약에 k가 5일 때 true다. 그러면은 5보다 큰 k 값에 대해서는 무조건 true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k가 5일 때 true예요. 근데 7일 때는 false고 3일 때도 false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5일 때 true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아예 안 봐도 된다, 이렇게 가정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여기에도 false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단조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단조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파라메트릭 서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나무 자르기가 왜 파라메트릭 서치인가? 앞에 문제로 이제 넘어갔을 때 여기서 지금 특정 높이를 선택했을 때 m 이상을 얻을 수 있다면 k 미만의 높이도 모두 가능하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k를 고정을 했을 때 만약에 m 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true를 반환을 하겠죠. 얻을 수 없으면은 false를 반환을 하고, 그럼 이 true나 false 값에 따라서 내가 범위를 다시 조절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k를 이렇게 봤을 때 k를 k 높이로 나무를 잘랐을 때 m 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k 미만은 볼 필요 없죠. 그쵸? 여기서 true가 나왔다.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false다. false면 밑을 봐야 되죠. 윗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해나가는데 이 과정이 이분 탐색과 거의 동일하죠. 반반씩 이제 나눠가면서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푸는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분 탐색이랑 코드가 유사하죠. 일단 s랑 e를 잡고 ens. 근데 이제 이렇게 이 sorry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놔요. 이제 이 함수가 어떤 의미냐면 미드 값이 들어오죠. 이게 나무를 자르는 높이예요. 그러면은 각 나무별로 나무의 높이가 h인데, 나무의 높이가 만약에 미드보다 작으면은 잘리는 나무가 없죠.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0이랑 음수 중에 최대값 0을 리턴을 해서 썸에다 더해줍니다. 썸에다 아무것도 안 더해주는 거랑 동치죠. 근데 만약에 미드보다 나무가 더 크다, 그러면 윗부분이 잘리겠죠. 이 잘리는 부분을 썸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hi 빼기 미드, 이게 잘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 더했을 때 얻은 나무가 m 이상이다, 그러면 true를 리턴을 해줘요. 가능한 경우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다, false를 리턴해줍니다. 그러면 true면은 가능한 경우죠. true면은 이 if문을 수행하겠죠. false면 else문을 수행하고, 그쵸? 그러면 true면은 더 이상 더 낮은 높이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구간을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아니면 왼쪽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은 높이 중 최대값이기 때문에 n스에다가 이 mid라는 값을 최대값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네, 이 코드가 이제 나무 자르기의 코드가 되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죠. 이분 탐색 자체랑은 어떤 값 자체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과정이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보고 이 문제도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8분까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 총 n개의 레슨을 블루레이에 저장을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이 레슨을 이제 저장을 할 때 레슨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요. 그때 이제 m개의 블루레이가 존재하는데 이 m개의 블루레이는 각각 모두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을 때 n개의 레슨을 모두 저장을 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가장 블루레이 크기가 작은 경우입니다. 범위는 이제 레슨의 개수는 최대 10만 개, 그리고 블루레이 개수도 최대 n개죠. 그러니까 최대 10만 개. 그리고 각 레슨은 10,000분을 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제일 먼저 나이브 프리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최대 10만 개의 레슨이 존재하고 최대 m개, m도 마찬가지로 n 이하니까 최대 10만 개의 블루레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 자체가 많고요. 그리고 레슨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반드시 레슨들은 이제 연속되도록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결국 이 n개의 레슨을 m개의 블루레이에 나눠서 담는 경우이면서 연속되도록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경우는 이 n개의 레슨을 m개의 연속된 구간으로 나누는 모든 경우 중에서 최소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n이 10이고 m이 4예요. 레슨이 10개고 블루레이가 4개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블루레이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약에 나눴다고 가정을 하면 이 중에서 제일 레슨의 길이가 긴 부분만큼은 블루레이가 그 정도 크기는 가져야겠죠. 만약에 여기가 제일 길다 그러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얘 길이, 이 길이 자체가 블루레이, 이 블루레이랑 이 블루레이 이거 총 4개 중에 제일 큰 사이즈가 그 값이 되겠죠. 이 경우에서 가능한 블루레이 크기 중 최소, 이런 경우들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최소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n개 레슨을 m개의 연속된 구간으로 나누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n-1c, n-1 이 정도가 되겠네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n이랑 m이 10만의 범위이기 때문에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구할 수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얘를, 이 블루레이 크기를 배열의 인덱스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루레이 특정 크기 K에 대해서 레슨이 모두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때 저장이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건 최소값이기 때문에 K보다 더 큰 크기는 전혀 볼 필요가 없죠. K가 가능하면. 그쵸? 그리고 만약에 K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더 작은 크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K가 증가할수록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총 크기가 더 증가하게 되고, K가 작아질수록 총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K를 인덱스처럼 생각하면. 그렇죠? 그럼 이제 K에 대해서 저장이 가능한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문제에서 반드시 연속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총 8개가 있다고 할게요. 어찌됐든 구간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얘네들이 반드시 연속되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K 크기의 블루레이를 하나 갖고 와요. 그랬을 때 차례대로 넣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다가 만약에 3을 이제 여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1이랑 2가 자리를 다 차지해서 여기에 3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블루레이가 필요하겠죠. 3이 여기 들어가고 또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6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다시 또 다른 블루레이, 이런 식으로 블루레이에 하나씩 넣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이랑 2가 들어와 있을 때 여기다가 6을 넣고 싶다. 절대 안 되죠. 항상 순서가 처음이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K 크기에 모두 저장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는 대신에 K로 고정을 하고 K를 고정하고 N개를 다 넣었을 때 K 크기의 블루레이가 몇 개 필요한가? 몇 개 필요한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크기가 M개죠. 그래서 얘가 K 크기의 블루레이가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죠. K를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N-1이다. 그럼 얘는 가능한 경우니까 K를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파라메트릭 서치를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조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함수는
뭐가 될까요? 함수는 얘죠. K에 대해서 레슨이 모두 저장되는가. 얘를 조금 이제 살짝 실제 문제 풀이로 바꾸면은 특정 크기 K에 대해서 레슨을 저장했을 때 블루레이 개수가 M보다 작거나 같은가. 그럼 작거나 같으면은 K 크기에 대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설정할 수 있겠죠. 매개 변수는 K.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무 자르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풀이가. 이 문제도 파라메트릭 서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조금 평소보다 일찍 제가 일부러 시간 조절을 조금 해서 좀 일찍 마치도록 분량을 했고요. 지금까지 사실 조금 오래 걸린 게 제가 초급반 아무래도 초급반이라서 깊이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좀 넓게 내용을 던져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막 가져오다 보니까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오늘은 주제도 조금 주제도 주제이고 뭐 엄청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했고 필수 문제는 총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 푸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이랑 기타 레슨은 수업 때 제가 강의를 했죠. 설명한 문제이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분할 정복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이 두 문제는 뭐 이분 탐색이나 파라메트릭 서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이 별은 이 문제는 이분 탐색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분 탐색은 그냥 S는 1, 뭐 E는 N으로 잡아서 계속해서 구간을 정수 단위로 잡았었죠. 근데 이 문제는 구간의 범위가 실수 범위예요. 실수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분 탐색을 진행을 하는가 그걸 한번 익혀보시라고 이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실수일 때는 어떻게 이분 탐색을 할까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담아봤습니다.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네, 그리고 뭐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제 뭐 필수 문제 난이도가 어떤지를 여쭤봤는데 다들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질문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멘토들도 다들 이제 다 좋으신 멘토분들이고 답변을 다 잘해 주시거든요. 이거 저는 캠프에 참가를 할 때 공짜로 참가한 건 아니잖아요. 다들 돈을 내시고 뭐 3만 원이나 6만 원 내시고 참가를 했는데 그 비용 안에 이제 이런 질문 답변을 받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저번 캠프에 비해서도. 그래서 또 몇몇 분들 보니까 뭐 구글링해서 푸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답을 보고 푸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거를 질문해서 그에 대한 답을 얻고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또 배우는 점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의 공부이기 때문에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실력도 많이 늘고, 그리고 꼭 문제에 대한 질문 아니라도 뭐 알고리즘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이런 온갖 질문도 다 됩니다. 완전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상한 질문만 아니면. 오히려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 공부하면 되나요? 를 하면은 아마 멘토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좀 뽑아먹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어려운 아예 풀이 방법을 모르겠다, 필수 문제 같은 경우도 다 질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모르겠다, 이 문제를 자기가 어디까지 생각은 해봤는데 그 뒤로는 잘 모르겠다,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다들 다 답변을 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멘토는 아니지만 제 경험, 저도 이제 캠프를 다 수강했던 수강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이용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또 뭐 전체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대충 한 45분까지만 받고 아무 질문이나 상관없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